일단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 덩어리? 열정으로 사는 사람. 뭘 하든 좋아하면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뭘 하면 스스로 목표를 한번 정해요. 예를 들면 춤을 추자 이렇게 생각해서 춤을 추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런 목표를 정하듯이 항상 좋아하는 게 있고 관심이 가는 게 있으면 일단 시작한 순간부터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젤리버스는 그런 저의 DNA를 물려받은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열정과 인생을 걸고 있는 김세중은 명검이다라는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명검이라는 게 되게 날카롭고 다루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뻐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말처럼 약간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그 잘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에 대해 기인에 생각하기 때문에 수준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카리스마적으로 어떤 목표치나 동기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사 철학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에 거의 한 30번 이상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 메시지, 저희 식구디긴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이메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즉각 해요. 그래서 저도 소통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약간 밸런스 있게 하려고 리더십은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 돼요. 예를 들면 관찰이 뛰어난 거죠. 또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니 좋은지를 캐치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점을 푸는 능력. 그러니까 두 가지죠. 관찰력과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에서는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관심은 많은데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그래서 공부를 대부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인지해요. 하지만 해결은 못해요. 그게 리더십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십이 있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저희가 대기업이나 조모임이나 대학교들도 가보면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을 하거나 그 경험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리더십이란 그 자체는 일단 첫 번째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내 쪽으로 가져와서 뭔가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약간 넥슨이라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넥슨을 이제 나와서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건 일단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갈증?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넥슨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이 되고 어느 정도 조직의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보스, 저희 상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제가 조금 더 큰 꿈을 꾸려면 직접 독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독립을 결심을 해서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한창 이제 미국의 앱스토어라는 게 막 생겼어요. 한국에 아이폰이 안 들어오던 시절이고. 그럼 2009년이요? 예, 2009년도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잡스의 그 발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건 아니고요. 우연하게 블로그에서 정리된 걸 보고 그때 이제 핸드폰에 이런 게 만약 들어오면 무서워지는 세상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다.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쓰는데 거기에 이런 게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게 들어오면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마치 콘솔 기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건 미래다 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반발짝 빠르면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만 잘하면 많은 기회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어요. 뭐냐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예전 피처폰 시절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했던 행동 세 가지가 딱 전연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낸 문자 또 보고 받은 문자 보고,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밌는 게 메시지를 하지 않아도 뻘쭘하면 문자창 열어가지고요, 받았던 문자 리스트를 보고 있어요. 여자분들 특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낸 문자도 다시 봐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들 고스톱 붙이고 있어요. 게임을 한다는 거죠. 야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고스톱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놀이문화. 세 번째가 뭐냐면 여자분들을 보고 느낀 건데, 역시나 셀카를 몰래 찍거나 혹은 지하철에서조차도 사람들끼리 서로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라는 것이 그만큼 아무 곳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들이다. 이 세 가지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던 찰나에 저 멀리서 이제 소문이 들렸어요. NHN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 지인들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경쟁을 하면 나는 못 이기겠다. 나는 이제 농담 어린 얘기를 하면서 쉽고 우리가 잘 쓴 게 뭘까 하다가, 대대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서비스를 보면 블로그, 싸이월드 다 사진 베이스예요. 그래서 사진이란 게 뭔가 있다. 이거는 10년 후에도 계속 사람들 사진 찍을 거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사진에 대해서는 뭔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젤리버스가 10년 후에도 뭔가를 하고 있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란 거는 변하지 않는 회사. 코닥이 100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차세대 패러다임이나 변화가 있어도 오래 갈 것이다라는 믿음하에 사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포토샵을 PC에서 해요. 근데 포토샵을 원래 만든 이유는 사진 편집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전문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로 만든 툴이거든요. 근데 포토그래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포토샵이에요. 그 말이 저희 사업의 비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사진을 그냥 찍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좀 더 멋있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 실제 현실은요, 내가 멋있는 풍경을 봤는데 찍었는데 그게 멋있게 안 나와요. 기술도 없고요. 때로는 그게 내 부족한 지식으로 멋있게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드웨어 한계도 있고요. 그거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게 소프트웨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밑단에서 아주 대중들이 쓰지 않더라도 첫 번째는 하이엔드 유저들을 대상으로 그 시장을 만들자. 그러면 그 시장이 생겨나면 언젠가는 대중을 만나는 그 티핑 포인트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 시점이 오기 전까지 우리 역할은 기술력, 그거를 어렵게 만든 기술력을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나게 제품화. 그래서 저희 철학이 easy, simple, fun이에요. easy, simple, fun이요. 그러니까 일단 쉬워야 돼요. 무조건. 가이드 없어도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저희는 그게 강점이고요. 심플하다는 건 기능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건 이런 기능, 이건 이런 거라고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 fun. 하면 할수록 재밌어야 돼요. 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사업하면서 힘든 점이 뭔가요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마 창업자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일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아마 돈일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가 시간일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람이거든요. 사업하면서 제일 힘든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직 안에 이 구성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이는 게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온 배경, 가치관, 판단하는 기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항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습관도 다르고요.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풀어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성격도 다르고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가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떠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좋은 사람이 영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한 게 제일 힘든 부분이 많지 않나. 저도 역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스트레스였고,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또 사람이 사람을 이제 문제화 시킨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나도 그 사람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리더가 또 자기 성격도 또 많이 변해야 돼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나는데 12번 화를 내면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케어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가 뭘 하든지 간에 연애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억지로 같이 연애를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만나보자고 서로 좋다고 뭉쳐 있는 이상 연애처럼 하거든요. 그러면 관심도 엄청 가져야 되고요. 저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애 같은 행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서로 많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리더기 때문에 1대 N이잖아요. 전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창업을 하면서 제일 많은 시간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수시로 고객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희 식구들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들 앱스토어든 구글 플레이든 거기에 달려있는 리플들을 많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 특히 저희는 유료 앱을 팔다 보니까 유료 고객은 정말 정말 중요한 피드백을 남기거든요. 리얼한 피드백을 예. 남기죠. 왜냐하면 돈을 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스타트업들한테 유료 모델을 테스트를 꼭 해라. 이거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가치 있다는 얘기 들으면 성공하는 거다.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료 모델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아요.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엄청 받아요. 근데 저희는 특히 글로벌로 좀 잘 되고 있는 회사라서 뭐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엄청나게 와요. 아랍에서도 오고요. 그것들을 다 번역기 돌려가면서 읽고 답장을 써줘요. 그 과정에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다음을 찾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생각 안 했는데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필요한가? 근데 그런 피드백 여러 개 온 건 우선순위를 높여서 꼭 반드시 적용을 해줘요. 그게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인기와 순위를 얻어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들에 한해서 또 스스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요. 뭐냐면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다음을 준다면 지금 시장이 흘러갈 때 다른 경쟁자들에게 반응하는 또 고객을 볼 수 있죠. 나랑 달라. 나랑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열광해. 그러면 저 입장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경쟁사나 혹은 다른 분야의 앱들을 봐요. 뭐 게임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요. 뭐 프로덕티비티 같은 메모 앱, 에버노트도 보고요. 그 회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를 보다 보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빈 자리를 찾아 나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 안 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배울 수 있겠다 하는 점도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저희에 대한 피드백과 타사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하면서 저희의 지금과 다음을 찾아가요. 그렇게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뭘 하든지 최고가 되려면요. 근본적으로 잘해야 돼요. 본인적으로. 그 근본적인 게 있어요. 지금 춤을 잘 춘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진 앱을 만든다는 건 사람들의 사진에 대한 근본적 니즈를 풀어가는 거죠. 앱이라는 베이스로 움직이면 그냥 아이디어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도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뿌리가 있는 회사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꿨던 거죠. 사진을 저도 공부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HDRFX라는 저희 앱이 있는데 그게 사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그 앱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부사님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우연히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내 스스로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사진 잡지도 보고 책도 읽고 블로그도 검색하고 해외 유명한 애 동영상도 보고 막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보다가 아주 우연하게 HDR이라는 거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모바일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차세대구나.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런 장점과 이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냈더니 그 당시 이제 얼리 어답터사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애플도 피처해주고. 그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는 대중성은 없었지만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배움을 준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바일 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동안 사진을 그때도 할 거라 생각하면 사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사님이 이제 사진 효과들을 만드는데 이 효과들도 이쁜 색감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색감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미 그동안 해온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메라들이 갖고 있는 색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근본적인 사람들의 방식, 생활 패턴, 경험, 그리고 그런 욕망까지 근본적으로 품을 수 있는 이제
공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회사마다 성공 노하우는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100가지 넘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홍소장님이 좋아하시는 에버노트도 성공 이유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 성공하진 않거든요. 근데 시작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성공할 수 있는 고객들이 감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일상생활에 픽사 영화 만들었대 라는 얘기만으로 차기작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고객을 내가 얼마나 케어할 수 있냐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가 미국의 유저를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성공 못했지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벤처지만 저는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뭘 했냐면 처음에는 제가 해외 고객들의 피드백에 답장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CEO가 레터를 써주면요 사람들이 감동은 10배가 넘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한 유저가 트위터에 저희 픽스플레이 좋아요를 쓴 거예요. 그걸 저는 항상 검색하거든요. 발견해서 리플을 보냈어요. 제가 일본어로 제가 한국에 있는 젤리버스 픽스플레이 만드는 회사 대표입니다. 써줘서 말씀했더니 저 그걸 리트윗하면서 CEO 상이 나에게 답변을 줬어 하면서 자기 팔로워 1만 명한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객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저랑 부사님이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고 되게 네. 귀찮은 거고. 근데 그게 작은 벤처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머리 쓰지 않고 노력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스킬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같 철학인데 그 철학을 만드는 감성이 하나인 게 그게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사람이 동기부여나 뭐 돈을 쓴다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사람은요 행복에 대한 투자는 아끼질 않아요. 내가 뭐 이런 거죠. 지금 내가 기분이 우울한데 이 게임을 사서 해서 즐거울 수 있으면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이지만 유틸이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게 그 사람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마치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 이거 정말 좋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즐거워라는 얘기, 행복해라는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돈에 대한 가치나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감성적 가치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재미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도 채워줘야 되고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스스로 유리해요. 저는 그 행복이라는 거를 좀 쪼개봤어요. 어떤 부분의 행복, 어떤 부분의 행복, 어떤 부분의 행복. 그 감성적 가치로 접근해서 결국엔 젤리버스는 약간 행복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는 그런 가치 기반으로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식구들을 채용을 한 사람이 사실 최근에 저기 한 친구예요. 저희 고교생 병특하려고 온 친구 있어요. 채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벤처에다가 누구를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경험적 데이터와 또 그거를 채용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벤처 회사들은 창업자의 인사이트와 시야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시야가 100% 옳다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채용을 해서 누군가를 뽑기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채용이라는 기준보다는 인연이라는 기준을 좀 봐요. 이 친구라면 나랑 좋든 싫든 간에 인연이 돼서 투닥투닥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으로 지금 저희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접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리더십이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개인들이. 예.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그러니까 코딩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한다는 둘째예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벤처에 온다 가정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회사가 힘들 때도 자기를 끌어갈 수 있으며 저 사람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주는 서로 간의 코어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소통의 능력과 그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그런 자기 리더십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약간 인연이다 생각했고 뭐 코딩 능력이나 디자인 실력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예, 좀 저희 회사 직원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뭐라 써있냐면 언젠가 10년 후에 미디어 기업을 끌고 있는 대표가 될 거야. 미디어 기업의 대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라는 걸 되게 좋아했고 미디어를 탐닉하면서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탐닉이라는 건 사실 즐거움 그 이상이거든요. 몰입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미디어라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던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투명 이렇게 추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사진을 하다 보니까 느껴져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표현하는 게 미디어의 수단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쉬워요. 스마트폰이 있고 태블릿이 있고 PC에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이것은 내가 그때 꿈꾸던 걸 해볼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식구들한테 2년 뒤에는 미디어 기업이 됐을 거다 얘기해요. 그 미디어의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진과 영상과 이런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것들,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걸 담을 수 있는 수단들을 표현하게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나중에 서비스하게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고객을 3천만 명, 5천만 명 이상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아는 걸 넘어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이고요. 그게 해소가 되면 저희 아마 사진과 영상이라는 분야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미디어 기업이 돼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벤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주선 만드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우주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고 보면 수천 가지 기술이 들어가요. 수천 가지 기술. 말도 안 되게 작은 부품 만드는 회사도 필요하고요. 고무줄 링인데 특수 소재의 고무줄 링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탤런트가 필요한 게 스타트업이고 벤처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없으면 성공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여서 만들었는데 또 쏘아올리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요. 궤도에 올라가는데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벤처 회사를 하고자 한다면 스타트업을 꿈꾼다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거 하면서 인격적인 공부나 수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다루고 사람과 만나고 고객도 사람이고 사람과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월급쟁이 마인드일 때는 저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결국엔 나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벤처를 한다는 건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남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도 변해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와요. 때로는 이게 참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사람과 함께 가려면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 관심도 하고 챙겨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조금 더 훌륭했으면 좋겠다. 나를 가꾸고 그 수신제국 그런 뭐 이렇게 많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벤처를 하시라.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을 하면서 사업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